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제일 복잡한, 아마 어쩌면 이 규정이 대부분 네. 그 과세관청이 실질 과세 원칙을 과세 현장에서 적용하는 수단이 이 14조 3항인 것 같습니다. 네. 14조 1항, 2항은 사실 별로 그렇게 싸울, 그죠? 내용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검토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단계 거래를 재구성한 거예요. 네. 근데 내용이 쟁점이 귀속에 관한 실질이냐 아니냐를 그렇죠. 여기에 이제 네. 번져 있어서 그걸 살펴봤던 거고, 그러나 과세 현장에서는 전부 다 단계 거래의 재구성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 현장에서 실질 과세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툼의 소지도 가장 많고 또 가장 복잡하고 따질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현장에서 자본거래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하는 그 거래 유형을 보면 네. 이런 단계 거래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조세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제한하고 실행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래 자체는 네. 다단계 여러 단계 거래를 뭐 끼워 넣는다, 뭐 내지는 뭐 만들어낸다는 그런 형태의 거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번 내용이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쟁점도 제일 많고 네. 복잡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조 3항이 단계 거래의 재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제가 아까 조항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써가면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써가면서 저기 화면 확보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자, 14조 3항을 살펴보시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우회거래라고 합니다. 우회거래.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요거를 단계거래 또는 복수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회거래나 복수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재구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느냐. 첫째,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요게 직접 거래라고 합니다.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하나의 거래. 요거는 이제 세법을 반대 해석하면 우회거래나 복수거래를 우회거래나 복수의 거래로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요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다룬 고등법원, 즉 원심 판례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원심의 판례도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관적이진 않아요. 네, 일관적이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데 네. 학계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학계는 주장을 합니다. 네. 이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의 그 실질과세 원칙의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나 또는 내용에 관한 실질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거래의 실질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떤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세 회피 행위로와 과세하는 사례가 다른 조항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향후 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다툼의 소지가 많은 조항이 이 조항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좀 짚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14조 3항, 아까 단계거래의 재구성에 관한 규정이 창설적인 규정이냐 또는 확인적인 규정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이 납세 의무를 새로이 창출하는 창설적인 규정이라면
국세기본법 14조 1항 및 2항, 네. 즉 귀속에 관한 실질과 내용에 관한 실질은 사망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사망은 별도의 납세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1, 2항과는 별도로 해석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에 있었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그거를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하면 실질과세 원칙 전반에 있는 귀속에 관한 실질과 내용에 관한 실질이 여기에 당연히 같이 검토돼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창설적인 규정이냐 선언적인 규정이냐를 먼저 검토해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내용을 검토해 봄에 있어서는 이게 그 사망이 네. 그 실질과세 원칙에 있었던 내용을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봐야지 새로이 이거에 의해서 뭐 납세 의무를 새로이 창출하는 네. 그런 규정이라고 보기는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단계 거래의 재구성 여부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귀속에 관한 실질과 내용에 관한 실질을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동시에 다 검토해야 네.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우리 납세자들이 선택한 시대가 변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거래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다 과세를 하려고 하면 뭐 거래 실질, 귀속의 실질, 다단계 거래 실질 이런 것들을 들이대지 않으면 사실은 과세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분명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조항을 검토하는 데는 되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실질이 귀속되지 않은 지금 전부 다 경제적인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 지금 못했잖아요. 네, 앞선 판례들에서 네. 네. 근데 세무서는 경제적인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 과세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문제점이란 문제점이지. 지적을 했지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인 실질이 귀속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과세할 수 있느냐, 단계 거래를 적용해서 네. 단계 거래를 적용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과세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좀 그거는 좀 입장을 일괄적으로 네. 일관되게 판결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살펴봤으니까 제가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를 그 재구성할 수 있는 적용 요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과세 원칙에 적용 요건이 없다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하려면 뭐를 검토해야 되느냐. 그래서 적용 요건이 뭐가 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아까서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법은 단계 거래를 재구성해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세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 하나의 거래를 두 개, 세 개로 나누어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 이것이 허용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세를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즉, 이 배우자 증여, 사실 배우자 증여 후 뭐 감자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바탕에 있는 법 조항이 실질과세 원칙인데 네. 이 실질과세 원칙에 있어서 이렇게 복수의 거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아무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바탕에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판결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두 가지 이제 살펴볼 것 중에 먼저 적용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요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46963 판결에서 이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의 재구성 요건을 최초로 요건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합니다. 아까 왜 남매간 교차징여 네. 했던 거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네. 적용 요건을 이제 판시를 합니다.
P8이니까 다음. 먼저 요 사례 4에 남매 간 교차징역 대법 2015 4696 판결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2월 15일 판결이네요. 네. 사실관계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뭐 그 판례를 보시면 등장인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등장인물이 많으면 항상 주제가 분산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주인공이 바뀌었네요. 주인공 어떻게 네. 바뀌었죠? 뭐 이렇게 부부간의 교차증이 아니라 네, 남매간으로. 남매간에 또 주식회사 동양이 있었는데요. 주식회사 동양. 이 주식회사의 동양에 이네모네모와 이세모세모가 있었는데 둘 다 주주고 두 명이 100%를 갖고 있습니다. 남매가 50대 50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요 둘은 남매 사이입니다. 남매. 먼저 여기가 좀 꽤 큰 회사였는지 이미 그 자녀들에게 증여를 많이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내건 합산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니까 이 세율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무사하고 이제 상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네모네모는 이 세모세모의 자녀에게 16,000주를 증여합니다. 자녀 A, B, C, D 있습니다. 네. 근데 자녀에게 16,000주를 증여합니다. 조카가 되겠네요. 네, 조카입니다. 동시에 이 세모세모는 이 네모네모의 자녀에게 동시에 16,000주를 증여합니다. 증여합니다. 그러고서 각각의 자녀는 이제 이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율, 낮은 누진세율의 낮은 세율부터 적용해서 증여세 신고를 각각 합니다. 네. 직계 존속에 대한 거는 이미 다 다 썼으니. 썼으니까. 네. 증여 기타 문제 친족을 통해 가지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증여는 네. 자기의 자식에게 증여하는 그렇죠. 건데 네. 이거는 이제 표현은 어떤 남매긴 합니다만 남의 자식한테 네. 네. 증여를 한 것이고 네. 그 이유는 증여공제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 합산 과세되는 네. 거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과세관청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네모네모가 이 세모세모의 조카들한테, 이 세모세모가 자기 조카들한테 증여한 거는, 니들 그 증여한 게 증여세 줄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냐면, 이 네모네모는 이 세모세모의 자녀를 통해서 우회 증여, 우회 거래. 그래서 부인 이 대상인 세모세모의 거네. 조카는 도관으로 사용되었다. 통로로. 또 이 세모세모는 이 조카들한테 증여하는 거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한테 둘이 16,000주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들을 각각 도관으로 사용해서 증여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세모세모는 자기의 자녀에게, 증여한 거다. 이 네모네모는 자기의 역시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증여했다. 네. 이렇게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각각 10년 합산해가지고 합산해서 추징을 했겠네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세무사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국가가 이겼죠. 네. 납세자가 졌군요. 납세자가 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재판부는 그러면 이제 이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각자 증여를 한 거는 증여자들 사이에 상대방의 직계 후손에게 동일한 수의 동일 회사 주식을 교차 증여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약정 상대방이 자신의 직계 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지 않을 거면 자기도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교차 증여로 인해서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직접 증여하는 것과 효과는 동일하면서도 증여세의 누진세율을 적용을 회피했다. 그래서 이제 조세피가 나오네요. 이게 아니면 이렇게 교차 증여할 이유가 없다.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납세자가 집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대법원이 이 단계 거래 재구성의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판시를 합니다. 최초네요.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썼는데 종합 판단 얘기 또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자,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또는 법적 형식이나 법률 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이거는 말은 되게 어려운데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뭐냐? 조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실질이 직접적으로 증여한 것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 그러네. 즉 뭐냐면 A가 B 요 다음이 이게 메모장인가? 여기 메모장이 있으니까 이 메모장에 써가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A가 B에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일의 거래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가 예를 들어서 C에게 어떤 두 번째 법률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하면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당사자가 이렇게 두 개의 복수거래를 한 그 목적이 첫째는 조세 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그 네. 수단에 불과했다. 두 번째는 이 1번과 2번의 거래를 한 그 경제적 실질이 A가 C와 직접 거래한 이 경제적 실질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 이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학문적인 용어로 굳어진 것이 다른 판결에 도관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용어. 네. 그게 이 말을 뜻합니다. 도관으로 사용되었다. 통로로만 사용되었다. 이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더해서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이라든가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뭐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따른 뭐 다른 사업상 목적의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뭐 주저리 다른 뭐 이유를 대지만 네. 이것보다는 제일 가장 핵심적인 아까 그 이유를 그 적용 요건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판결이 그 후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도 현재까지도 이 판결이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단계 거래의 적용 요건을 제시했다는 판결에서 이 판결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판결이 상당히 있네요. 있을 것 같은 게요. 네. 사실은 조세비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합리성도 없다라는 게 네. 이번 사례의 핵심 같고요. 네. 사실 그 상식에 어긋나는 거래죠. 네. 재산 가치가 있는 몇십억 있는 거를 자기 자식한테 주지. 네. 이걸 누가 남의 자식한테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상식에 어긋나는 거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수단으로서만 작용하게 하는 이제 그 거래 내용들을 보면 대법 판례에서 뭐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걸 이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그 다단계 거래를 거친 경위, 네. 그다음에 사업상의 필요, 그리고 시간적 간격이 또 나오거든요. 네. 시간적 간격, 그리고 그 거래에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담의 가능성.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항상 덧붙이는 게 종합 판단이다 그렇죠. 하는 종합 거기 판단. 때문에 네. 결국 이것도 상식에 부합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조카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 뭐 그게 법률상 중요하죠. 그런 것이 있었다고 거기 하면 조세비가 또 없었다 그러면 네. 뭐 그랬다고 하면 이게 네. 내 자식한테 줄 수 없었고 뭐 양쪽을 근데 그렇게 다 스토리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면 또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살펴본 거를 이제 가지고 적용 요건을 이제 거꾸로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냅니다. 네. 학자들이 어떻게 뭐 이제 그래서 이 적용 요건을 얘기하고 있냐면 단계 거래 재구성의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1번 중간에 거래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을 것.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중간의 거래는 전부 다 이제 중간의 거래만 나옵니다. 이 중간의 거래는 거래의 최종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었을 것.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은 뭐냐면 중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무런 경제적 위험 부담이나 지위 변동의 가능성이 없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다른 조항이 뭐냐면 사망이 입증되면 2항이 추정되고 입증된 것으로 2항이 입증이 되면 1항이 추정된답니다. 말이 되게 복잡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사망 당사자가 이 중간 거래와 관련해서 이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다. 완전히 도관으로만 사용이 됐다는 그런 의미겠네요. 이제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네네. 이거를 하든 안 하든 즉 이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네네. 이거는 하든 안 하든 하여간 왜 이제 지위 변동이나 어떤 위험이 없는 거죠. 반대로 이거는 잘 생각하면 사실은 통정에 의한 또는 특수관계에 의한 이런 관계일 그쵸. 가능성이 높죠. 네.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해. 그럼 위험 부담이 엄청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잖아요. 이렇게 주라고 못 할 거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이나 지위 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요거를 이제 입증을 하면 이 항이 입증된 걸로 추정한답니다. 추정은 반론하지 않으면 이제 굳어지는 거죠. 네. 반증하지 않으면 입증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입증하면 최종 목적을 위한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너는 수단으로 사용된 거다라고 입증된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납세자가 이제 반증하지 못하면 이제 반대로 1항 네.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라는 게 입증된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요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는 것만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면 나머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쉽지 반전되는 거죠. 않겠네요. 네. 네. 입증 책임이 반전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납세자가 빠져나가는 거는 정말 쉽지 쉽지 않죠. 않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자, 적용 요건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네. 한 푼도 안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조세피 얘기 안 나오게끔 적당한 거래 형식을 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변호사님 드네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적 위험 부담이나 지위 변동 가능성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좀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니까 충분히 거래의 당위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이 단계 거래의 역적용이라고 아까 이제 왜 뭐 배우자든 뭐든 사실은 두 번 과세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부 다. 사실은 다 두 번 과세한 거거든요. 다만 당사자들이 여기 증여세 그럼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안 다뤄진 거예요. 안 다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해서 과세하는 사례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대부분입니다. 네. 단계 거래를 직접 거래하거나 또는 하나의 거래로 해석하는 경우보다는 복수의 거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다만 그걸 납세자가 현장에서 잘 몰라요. 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단계 거래의 역적용이 뭔지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설명을 안 했으면 이제 안 드리기로 하고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마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에서
내 특수관계 거래처한테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네. 물건을 판매하고서 다른 거래처는 월말에 다 수금을 하는데 이 거래처는 10억을 외상 매출하고 10년 동안 수금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제 보느냐면 이 외상 매출을 하고 10년 동안 장기간 이 거래처만 네. 특수관계인 이 거래처만 회수하지 않는 행위를 이제 하나의 행위잖아요. 돈을 안 받은 것 뿐이에요. 이거를 둘로 분해를 합니다. 둘로 분해를 해서 이 돈을 네가 받았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인 거래처한테 자금을 대여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석해서 요것이 가지급금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을 합니다. 현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서 과세했던 원인이 법원이 처음에 이거를 이 하나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분해했던 겁니다. 분해해서 그 본질을 따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급금으로 봐서 과세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이게 대표적인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그 하나의 사례인데 이것을 이 실질과세 원칙에 와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지금 따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실제 판례가 여기서 이제 나올 거라서 이제 말씀을 이제 뭐 드리면서 이제 사례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여기 대표이사가 있는데 대표이사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대표이사의 자녀한테 금전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게 법상으로는 이 자녀가 이 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니까 소득 처분을 해야 되는데 배당도 아니고요. 네. 상여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입금만 한 건가요? 아니 지불을 했으니까 돈을 소비대차를 하고 소비대차인데 안 받으니까 이자 약정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입금 산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돈을 얘 줬으니까 근로관계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죠. 네. 기타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해야죠. 네. 기타 소득으로 처분해야 되는데 세무서가 이거를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돈을 갖고 와서 아들한테 증여한 거야. 두 개로 쪼개서 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갖고 올 때 상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아버지가 다시 자녀한테 돈을 줬다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러한 과세 처분이 가능하냐? 그게 이 단계 거래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겁니다. 네.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세무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또 어떻게 과세관청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법인에서 근로관계가 없는 완전히 제3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과세관청에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합리성에서 어긋나는 행동이긴 하죠. 맞죠. 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거를 허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해야 된다. 네. 만일 법에서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요. 여기 세무서가 아버지가 돈을 갖고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증여했다가 네. 예를 들어서 또 자기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한테 증여했다. 다른 거에 무한정 확장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세하는 거를 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렇죠. 악용될 소지가 있다. 과세권이 무한 확장될 수가 무한 있겠네요. 확장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불의의 피해가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허용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하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그게 맞죠. 네,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조세 법률주의 하에서 입법화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해결책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과세를 과세관청이 지금 봤던 것 다 대부분 복수의 거래로 해석했잖아요. 네. 아무도 그거를 지금 논점으로 다루지 못했을 뿐이지. 이 사례에서도 세무사님 네. 법인이 자녀에게 입금을 했다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네. 금전소비대체 약정을 하고 네. 계약서에 공증을 받고 네. 당연히 약정서에 이자율 약정도 있을 테고 네. 매월 그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세무서가 이렇게 과세할 거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 왜 그러면? 가면요? 아니 법원에 가서 이제 판단은 둘로 이제 조금 이따 따지고 왜냐하면 법원은 지금 허용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사실 그 법인이 그 계약서 작성한 거는 대표이사의 아들이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법인이 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다. 안 했을 거죠. 네. 아니 갑자기 우리 유용석 세무사님이 국세청 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연 허용될 수 네. 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 과세관청하고 납세자가 있을 때 둘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무조건 납세자의 입장을 우선한다라고 세법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알잖아요. 이런 거 실무 항상 수천이 먼저지 뭐 납세자가 먼저입니까? 아,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이제 납세자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요거에 대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학계의 뭐냐면- 의견인 거죠? 네, 학계의 의견.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건 판례가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네. 아직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으니까. 학계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데 첫째 견해는 뭐냐면 요 문제를 국세기본법 14조 3항의 적용 문제로 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세기본법 14조 3항을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법에 적혀 있잖아요. 이 법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자를 권한 우회 거래나 복수의 거래를 뭘로 볼 수 있느냐? 직접 거래나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돼 있지. 여기에 복수의 거래로 보기도록 법문에 없다. 법문에 없다. 따라서 법문에서 우회 거래나 복수 거래를 직접 거래나 하나의 거래로 보도록만 하였으므로 하나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14조 3항의 해석 문제로 이제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러면 그걸 과세하려고 그러면 사항에다 그럼 그 역적용이 되면 조문을 넣으라라고 그렇죠. 네. 항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 입법은 불가능할 테고요. 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단계 거래의 역적용은 과세 요건을 새로이 창출하는 거다. 법에 없는 거를 납세 의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따라서 세법 규정의 정당한 해석 내지 적용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고 따라서 이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석에 따라서 안 생겼던 새로운 납세 의무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듭니다. 하나의 거래를 여러 개의 가상 거래로 분해하는 것은 그 경우의 수를 제한하기가 어렵죠. 거예요. 네,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증여해서 그거를 아버지한테 증여해서 이 아버지가 손주한테 증여하는 걸로 막 이 범위의 수를 넓혀가면 네. 납세 의무가 무한정 커질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납세 의무를 창출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거의 담당 조사 간의 창의력이 쟁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과세 진짜 납세자 이런 창의력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이거 재산 다 뺏길 수도 있겠는데 이거.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적용하면 안 돼요. 게다가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뭐 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그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 회피를 따지려고 그렇게 하면 그 세법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 세법상 이익이라는 거는 세금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세법상 이익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지금 뭐냐면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 김세무사님한테 어떤 거래를 하고 김세무사님이 이세무사님하고 또 어떤 거래를 합니다. 근데 세무공무원이 와서 야 이거 니들 이렇게 짜고 친 거야. 이거 이렇게 거래한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우회 거래한 것과 직접 거래한 것의 세법상 혜택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자,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어떻게 똑같겠어요. 비슷하다면 모르지만. 근데 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세무사님하고 거래했을 때 김세무사님은 손해를 보고 김세무사님이 이세무사님하고 거래했을 때는 이익을 봐서 여기서는 전체 이익에서 빼고 더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직접적인 거래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옵니다. 또는 110원이 나와요. 그러면 저 경제주 주체는 손해를 보고 우리는 이득을 본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이익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이 복수의 거래를 인정하게 되면 뭐 이렇게 몇 개 거쳤는데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봤을 때 이거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즉 요쪽에 요 포함해서 계산한 것과 직접 거래한 거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법원에서도 좀 그 제대로 과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받는가 하는 의문은 듭니다만 여기서는 세무사님은 손해를 보고 여기서는 이익을 봤을 때 저 손해를 본 주체의 저 손해는 감안할 필요 없이 이득을 본 사람을 기준으로 세법상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대단히 세법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그 왜 내용의 실질에서 그 노텔, 네. 그 캐나다 법인 그거는 그 부분을 납세 의무자가 주장을 합니다. 네. 변론 과정에서 자 저쪽 노텔은 이게 사업 양수도 대금으로 봤을 때 저기는 절세 효과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을 다 합쳤을 때 내가 이거를 이익 배당으로 보는 것보다 저쪽에서 송금 산입하는 이익이 세법상 이익이 더 컸다. 이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세법을 뭐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이게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야 쟤는 쟤고 너는 너니까 제 이익은 고민할 거 없이 네 것만 갖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법원에서. 근데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다단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 다단계 거래를 하나로 보는 그 다단계 거래의 총 썸과 네. 하나로 보는 거래의 총 썸을 비교하는 건 이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맞는데 봅니다. 그렇지 않은 판사님도 계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례에서는. 저는 그게 주장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이렇게 판결이- 함으로 인해서 이익하고 이렇게 비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손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사람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여기 협력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변론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변론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니까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하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도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세법상 이익을 네. 판단할 것. 즉 복수의 거래를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이제 이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단계 거래에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 아시다시피 그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이 아무런
쟁점이 없이 다 정리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복수의 거래로 의지할 수 있느냐, 또는 세법상 이익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자를 과세할 수 있느냐 하는 쟁점들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판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컨설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즉 이거에 대해서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쟁점들이 학계에서 논의만 되고 있고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우자 증여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